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무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사실 진짜 이제 한국사야. 그래서 고대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페이지 펼치시면요. 가장 중요한 빈출 키워드, 답이 결정되는 그리고 이제 주제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대 그러면 첫 번째 고구려신라 백제 해서 삼국의 발전, 그리고 통일과정, 그리고 가야, 그리고 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살짝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남북국 시대,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고구려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고구려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고구려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간선을 좀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흰 종이를 이렇게 하나 꺼내서 같이 한번 세기를 이렇게 한번 왕 이름만 이렇게 위치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프린트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몇 글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순서를 고구려 이렇게 쭉 하면서 백제, 신라 쪽 시간 좀 잡아드리고, 그래서 좀 동시에 보는 게 여러분들 조금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백제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고구려와 백제 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태조왕인데요. 자, 태조왕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보통은 우리가 역사에서 뒤에 가면 얘기할 거예요. 태조는 건국자잖아요. 그래서 고려 태조는 왕건이고 조선 태조는 이성계죠. 그런데 고구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조가 고주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셔도 됩니다. 태조왕은 6대 국왕입니다. 6대 국왕. 고주몽은 1대고요.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졸본에서 시작하잖아. 그런데 유리왕 때 2대 국왕, 이제 유리는 황조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 시험에 한능검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대 고주몽, 2대 유리왕, 이렇게 잠깐. 자, 주몽. 그래서 우리가 동명성왕이라고도 하죠. 추모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태조왕입니다. 근데 태조왕도 실제로 재위 기간을 보면 사실은 너무 길어요. 거의 장수왕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실제로 태조왕이 이렇게 오래 살았고 재위 기간이 길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요 시기에는 아무래도 기록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전 왕 때 있었던 일들이 그냥 한꺼번에 태조 때 이렇게 기록으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태조왕 가볼게요. 자, 태조왕은 이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때부터 왕위가 세습이 됩니다. 됐죠? 자,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저를 이때 복속해요. 옥저. 그래서 옥저랑 동해가 고구려에 복속당한다 그랬잖아. 근데 동해 복속에 대해서는 설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자, 모르셔도 되고요. 자, 옥저는 기록이 명확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라고요? 태조왕. 그래서 태조왕 때 왕위 세습. 그러니까 세습왕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국가다운 국가의 틀을 좀 갖췄다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고조선 할 때도 이런 얘기 좀 잠깐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세기 고국천왕입니다. 자, 2세기 고국천왕은요. 근데 여러분 여기 2세기, 3세기 요떤 왕들을 제가 소개는 할 건데 실제로 한능검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대 국왕 고국천왕이에요. 자, 고국천왕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역사는 그냥 우연히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왕위 세습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왕위 세습의 최종 단계가 나와. 이 최종 단계가 부자상속입니다. 부자상속. 왕위 세습이 부자상속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왕위 세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계루부다, 전로부다, 관노부다, 순노부다, 연노부다 이렇게 해서 5부족이거든요. 그러면 그 계루부 고씨들만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곧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내가 그 아들이야. 내가 큰아들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냥 왕위를 계승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누가 제일 무섭냐면 바로 제 삼촌들.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진짜 무서운 거야. 왜냐면 그들이 실제로 정치적 경험도 훨씬 많고 연륜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능력도 나보다 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왕 되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왕위 세습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상속으로 약속을 해놔야 돼. 근데 이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래도 무서운 쌈춘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왕위 세습의 최종 단계 뭐다? 부자상속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진대법입니다. 진대법. 국상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춘대 추납제도야. 농민구율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날갯단에도 써놨죠. 그래서 먹을 게 없는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되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농민이 몰락해서 세력가들의 노비가 되는 걸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진대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국천왕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투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세기 그러면 동고예요. 동고. 동천왕 고이왕인데 일단 고이왕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고이왕은 물론 백제의 첫 번째 왕, 온조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제에서는 태조왕과 역할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자, 고이왕 때 만들게 돼요. 자, 대외적으로는 한강유역을 자, 복속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완전히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게 언제다? 고이왕.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충청 전라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됐죠? 어디? 한강유역을 통합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중앙에 육자평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육자평은 여러분 육자평 이름 따로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업무를 보는 부처들을 나중에 우리가 고려 때 가면 가볍게 그냥 할 거예요. 이호의 병영공. 원래 중국제도가 이렇게 6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업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뭐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 그 다음에 법무부, 그 다음에 뭐 외교통상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좌평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좌평이 나오면 백제다. 이렇게 노트에 하나 찍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부처를 6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등급을 나눕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관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하면 9급 서기보, 그 다음에 뭐 7급 시험에 합격하면 뭐 7급 주사보, 그 다음에 또 근무를 해서 진급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주사, 그 다음에 뭐 5급 사무관 뭐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런 걸 관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관등에 맞춰서 공무원 유니폼 색깔을 다르게 입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관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는 보면 정대 사회는 실제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고 있는 유니폼 색깔만 봐도 공무원의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게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푸른색 관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붉은색 관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이왕의 업적 말씀 다 드렸어요.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자, 3세기 동천왕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고구려 이제 쭉 가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일단 동천왕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가볍게만 보세요.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그러니까 1세기 말 태조왕 때부터 고구려가 정말 갖고 싶었던 데가 서안평이거든요. 조금 이따 지도로 찾아드릴게요. 근데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반대로 위나라의 반격을 받아. 그래서 실제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동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뭐다? 동천왕입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가 그토록 원하던 서안평은 누가 차지하느냐? 미천왕이에요. 자, 이제 미천왕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의 이제 고대 왕들의 이름은 시호라 그러는데 왕의 이름 그냥 붙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름의 의미들이 있어요. 동쪽으로 도망가서 동천이고요. 자, 미천은 미친 듯이 땅을 넓혔어. 그래서 미천입니다. 그래서 미천은 그토록 원하던 서안평을 차지하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지도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문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 문제 이거 지도로 해서 문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 진행될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 항쟁, 삼국의 항쟁 과정에서 우리가 할 얘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지도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서 왔냐면 제가 3세기 동천왕 그 다음에 4세기 미천왕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도는 5세기 고구려의 최전성기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그 서안평이라는 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3세기까지 고구려는 국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력권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고구려가 정말 갖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 서안평이야.
그래서 선평을 계속 갖다 때렸던 거야.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3세기 동천왕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죠. 선평을 공격했다가 근데 당시에 중국이 한 나라가 망가지고 위초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그 나강중의 삼국지연이 한 번씩 보셨죠? 그때 얘기했던 그 조조의 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분열되니까 좋은 기회다. 그리고 갖다 때렸는데 위나라가 웬걸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반대로 고구려를 갖다 때립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쪽으로 도망갔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꿈은 누가 이루어주느냐? 이 꿈은 미천왕이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AD 311년에 자, 드디어 선평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연도를 제가 적는 이유는 외우시라고 적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느낌. 자, 그래서 짜잔 하고서는 선평을 차지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넓어지죠. 그런데 실제로 선평이라는 데는 지금의 우리 땅은 아닙니다. 중국 땅이에요. 압록강 바로 위에인데 그런데 여기를 고구려가 초기부터 왜 이렇게 갖다 때렸냐면 여기가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중요해서야. 그래서 선평을 차지하는 순간 여러분 잘 보실래요? 이렇게 여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끊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 밑에 그러니까 평양성 쪽에 그 평양 그러니까 대동강 쪽에 누가 있었냐면 한사군 중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고조선 할 때 한사군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행정구역 4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낙랑, 현도, 그 다음에 진번, 임둔인데 그런데 뭐 이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고구려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격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랑이 제일 셌어. 그러니까 평양 대동강 쪽에 있던 낙랑이 제일 셌기 때문에 낙랑을 어떻게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끊겼지. 이제 선평을 차지하면 그래서 선평이 지정적으로 중요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를 차지하면 낙랑은 중국 본토랑 끊어졌잖아. 무슨 말인지 되세요? 경상도가 대한민국에서 끊어져 버렸다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경상도가 고립되잖아. 낙랑이 고립되잖아. 그래서 AD 313년에 고구려가 낙랑을 공격해서 없애버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고구려의 영역이 대동강, 그러니까 평양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다? 미천왕이에요. 그래서 자, 미천왕은 중국 세력을 다 축출하고 마지막 한사군 낙랑군까지 축출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갔다? 대동강, 평양까지 갔다. 이게 미천왕. 미천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고다음 스토리가 중요한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백제 거지만 조금 먼저 했던 게 3세기 백제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고이왕이라는 왕이 있다 그랬지. 근데 고이왕이 이제 만에서 시작한 이제 십제라는 작은 소국에서 시작한 백제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원래 만의 사만의 영도 세력이었던 목지국도 깨버려요. 목지국 오늘날에 천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강 유역을 3세기 고이왕 때 통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지금 그 3세기 보면 3세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강 유역에 누가 있어? 한강 유역에 백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자, 이제 누구랑 가까워졌어? 백제랑 고구려가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될 거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그 전까지는 고구려와 백제가 마찰이 없어요. 특별히 전쟁이 된 얘기가 없거든? 왜 그래? 요 사이에 누가 있었어? 완충, 낙랑이 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둘이 못 만나잖아요. 여기다 대고 또 여기 뒤에 태백산맥 뒤쪽으로 돌아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퇴장이야. 자, 그래서 완충이 있어서 없었는데 이제 직접적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고 나면 이제 누구와의 싸움이 시작될 거다? 그렇죠. 백제와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고구권왕입니다. 자, 고구권왕은요 사실은 특별히 업적이 없어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고구권왕 때 이제 미천왕 때 굉장히 세력을 확장했잖아. 근데 고구권왕 때 고구려에 엄청난 위기가 와요. 자, 그래서 고구권왕이 누구랑 붙는 거야? 누구랑 붙어? 바로 백제 최전성기 근초고왕이랑 붙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근초고왕이 군대를 끌고 이때 백제가 엄청 잘 나갈 때거든. 요 근초고왕 편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갖다 때린 거야. 그런데 당시에 물론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는 아니에요. 나중에 5세기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거든요. 근데 그건
미래의 일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평양 대동강을 얻었다는 건 굉장히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완전 중요한 곳이야. 자, 그래서 고국 원앙이 이걸 자기가 직접 맡겠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팽성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제 고구려의 장수들이 말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너무 멀고 그다음에 왜 위험한 전쟁터에 태왕께서 가지려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고국 원앙이 뭐라 그러냐면 굳이 본인이 가겠다는 거야. 옆에서 장수들이 말렸는데도 뭐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그러는데도 굳이 본인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또 하필이면 전쟁터에 나가서 본인이 활 맞아 죽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전쟁 중에 왕이 죽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 고국 원앙은 뭐 거의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전사야, 전사.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업적이 죽음이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본인이 괜히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서 죽으면서 오히려 국가적 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국의 원망을 받을 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고건왕 사유 뭐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 제가 사유라고 한 건 뭐냐면 휘예요. 왕도 이름이 있거든요. 자기 본명. 자, 이 위기 상황을 막아낸 게 누구냐면 소수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어린 나이에 18살인가?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요. 그런데 이 위기 순간을 극복하고 평양을 지켜요. 됐죠? 그래서 고건왕은 죽었지만 왜냐면 나가서 싸웠다 죽은 거거든. 그래서 평양성이 실제로 함락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소수림이 자,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근초광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게 그 한성을 오래 비웠잖아. 근데 후방에서 또 반란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근초광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돌아가요. 됐죠? 그러나 그는 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소수림이 자, 국가 체제를 다시 안정을 시켜요. 그래서 소수림왕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국가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됐죠? 우리가 보통 고대과의 완성, 중앙집권과의 완성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율령 반포. 그래서 소수림왕 때 율령이 반포돼요. 여러분 율령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국가로서의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형법과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불교를 공인해요. 불교 공인. 그래서 중국 북조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중앙에 국립대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린 표현으로 하면 뭐 서울대 같은 거죠. 그래서 국립대학을 만드는데 그 국립대학의 이름이 태학이에요. 태학. 됐죠? 그래서 태학을 통해서 인재 양성. 그래서 소수림왕은 이렇게 3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구려의 중앙교육기관이 나중에 문화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트장 하나 찍어두세요. 여러분 이름 외우기 좋아. 그러니까 진짜 고구려답죠. 여러분 고구려는 산악지방에서 성장했고 굉장히 쿨하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뭐 귀찮은 거 싫어해. 그래서 만약에 수업 시간에 존다. 여러분 조시는 거 아니죠? 수업 시간에 존다. 딴짓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태학. 무조건 다 태학이야. 됐죠? 뭐 숙제를 안 해왔다. 무조건 태학이야. 점수 나쁘다. 무조건 태학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태학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완전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남았겠죠? 그래서 국립대학 이름 뭐라고요? 태학. 여러분 누가 국립대학을 고구려 말고 이렇게 짓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수림왕의 업적 끝났습니다. 자, 소수림왕 때 이렇게 내치를 완성을 해요. 됐죠? 그래서 고대과의 완성, 요런 틀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5세기 광개토 장수왕 때 전성기가 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5세기, 그러면 화려했던 고구려로 가봅시다. 자, 고구려입니다. 광개토. 여러분 이름 한번 보실래요? 자, 이름 자체가 지금 정복군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넓을 광에 넓힐 개 흑토. 됐죠?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북쪽에 그러니까 여러 세력들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후연, 그 다음에 숙신,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거기는 안 써 있는데 거란까지도. 됐죠? 그 여기를 다 깨트려요. 여기가 되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이름 그대로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만 여기 둘만 좀 설명하면 부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여입니다. 자, 그다음 근데 이 숙신이랑 거란만 좀 얘기하면 그 우리 역사에 나오는 북방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 둘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름 듣고 끝.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이게 북방 민족인데 거란이랑 숙신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란은 북방 민족 중에도 굉장히 똘똘한 애들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일찍이부터 얘네들은 좀 많이
것도 좀 받아들이고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여기는 전통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투적이고 됐죠? 그래서 원래 이쪽에서 맨날 강자가 거란이고 맨날 두들겨 맞고 뺏기는 애가 원래 숙신이야. 근데 쟤네들은 거란과 숙신의 가장 큰 차이는 얘네들은 근본이 없어. 그래서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숙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물길이라고도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말갈이에요. 나중에 이거 말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후에 고려시대에는 여진,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만주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요 그룹이고 그 다음에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이름 안 바뀝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좀 근본이 있는 애들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거란이고 우리가 나중에 고려 때 거란의 침입 얘기할 때 또 잘 나옵니다. 됐죠? 자, 거란 논도장 하나 찍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란이 이미 고대도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개토대왕의 정복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깨트리고 엄청나게 강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써놓지 않았는데 자, 광개토대왕이 백제의 아신앙이랑 붙어요. 아신앙.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 가로 열고 아신앙 써놨죠. 그래서 아신앙을 깨고 그 다음에 광개토가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한강 이북.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한강 그러면 혹시 선지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장수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수왕은 한강, 남한강, 북한강 전체. 그래서 오늘날에 충청도까지 내려온 게 남한 게 장수왕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한강 이북은 여러분 한강 이북까지 온 건 광개토대왕 때 이미 한강 이북까지 왔어요. 됐죠? 자, 그래서 아신앙을 깨고 한강 이북까지 차지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백제가 이제 한강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고구려를 좀 견제해야겠다. 그런데 원래 그 삼국의 발전에서 신라랑 가야가 가장 후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소백산맥 안에 그러니까 이 지형적 장애가 있어서 고구려나 백제가 잘 못 쳐들어왔어.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빙신, 쪼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위로가 됐던 사이예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 신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야는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됐죠? 특히 근초광 이후에는 거의 아예 가야에 백제 군대가 주둔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백제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한반도의 남부에서 그래도 고구려 영향이 계속 미치는 데가 신라잖아.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없애고 그 다음에 남부 세력들을 다 연합시켜서 고구려랑 후위를 도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 아신왕이 어떻게 하냐면 가야랑 그 다음에 일본 왜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합부대를 편성해서 누구를 갖다 때리냐면 신라 내무랑을 공격하게 해요. 됐죠? 자, 그런데 신라가 당시에 엄청 후진국이거든. 이거 못 막아. 됐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고구려한테 도와주세요! 이거 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합니다. 됐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업적, 요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본과 그 다음에 가야가 신라를 쳐들어왔는데 그걸 누가 막아냈다? 광개토대왕이 자, 신라를 구원했다. 됐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내무랑한테 자, 고구려가 힘을 많이 실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내무랑 때 중앙집권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신라는. 신라편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광개토대왕의 업적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수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의 아들. 자, 거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개토는 휘가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의 아들 장수는 그 휘라는 건 뭐냐면 본명이에요. 거련이라고 해요.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그 광개토는 담덕이고 그다음에 장수는 거련인데 그의 아들 장수가 왕위에 올라요. 여러분, 장수왕이 왜 장수왕이죠? 그러면 대부분 다 알지.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야? 오래 살았어. 여러분, 장수왕 얼마나 오래 살죠? 얼마나? 한 97세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재위 기간이 횟수로 80년이야. 그러니까 만 79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80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의대사를 공부할 때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는 게 100년 단위거든요. 그런데 그냥 5세기가 통째로 장수왕이야. 그래서 여기에 삼국의 발전을 이해할 때도 그냥 5세기는 장수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장수왕에 대한 대응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앞에 10년을 잘라서 아버지 광개토를 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장수왕이 실제로 왕만 80년이니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왕을 8년만 해도 진짜 감동의 물결이겠죠. 80년이면 어떨까? 80년을 산 게 아니라 왕만 80년을 한 거야.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야? 그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이 조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넥스트 킹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죽으면 왕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냥 계속 보다가 진짜 징그럽죠. 안 죽잖아,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다가 먼저 죽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프렌드들을 만났는데 안타깝고 좀 뭐 여러 가지 슬픈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조다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네, 이 사람 생각하면서. 그래서 장수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 그러니까 문자왕으로 바로 왕위가 계승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장수왕은 굉장히 오랜 동안 재위기를 했고요. 업적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원래 고구려는 자, 중국에 지금 이제 중국이 북조와 남조로 나누어져 있는 분열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원래 북조와 많이 교류를 해요. 그래서 자, 소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온 것도 북조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요. 그 다음에 남조는 원래 백제와 많은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침류왕 때 자, 남조의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가 북조와 많이 어울렸는데 이 북조는 중국이 아니라 여기는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한테 북쪽 땅을 뺏기고 중국의 한족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거든. 그래서 자, 고구려는 북조와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문화가 굉장히 유목민의 문화가 강해요. 굉장히 강건하고 남성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 한반도 안에서는 가장 문화적 수준이 높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섬세했던 건 백제예요. 왜 그러냐면 백제가 주로 중국 한족들 그러니까 남조와 주로 교류를 했었거든요. 자, 어쨌건 나중에 문화 파트에도 살짝 나올 얘기니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편안하게 그냥 들어두세요. 자, 그런데 그 장수왕이 요 틀을 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반도에서 백제를 고립시키고 남조와도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다리 외교를 한 거지. 자, 그러면서 요 둘을 각각 견제시켜요. 되죠?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자, 고구려가 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장수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의 달인이에요. 아니, 그리고 누가 솔직히 장수왕이랑 외교로 붙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외교라는 건 우리가 오늘날도 총성 없는 전쟁이라 그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외교적 행보죠. 그쵸?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니들이 외교를 알아?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치? 야, 너 몇 살이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나는 올해 지금 외교만 67년째야. 뭐 이러면 누가 상대가 있겠어요. 됐죠? 장수왕의 외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평양천도가 제일 중요해요. 평양천도. 그러니까 국내성으로 427년에 자, 평양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은 사실은 이게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영향받은 건데 광개토가 요동이랑 북만주 쪽으로 땅을 많이 넓혔잖아. 근데 그쪽의 땅들이 굉장히 척박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땅은 넓었는데 실제로 좀 이익이 좀 생각보다 좀 실망이다 이런 생각을 장수왕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기름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구가 더 많은 남쪽으로 장수왕은 시선을 돌려요. 자, 이렇게 평양천도라면서 본격적인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어느 쪽으로 내려오겠다? 남쪽으로 내려오겠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누가 바빠지는 거야? 누가 바빠지는 거야? 자, 백제와 신라. 특히 뭐 백제는 당시에 한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이제 곡창지대, 그래서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 한강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제가 뭐 아주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자, 이제 백제와 신라가 이걸 막아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비유왕과 눌지왕이 120년간의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자, 요 120년간의 나제 동맹. 자, 그러면 누구라고요? 비눌 됐죠? 비유왕, 눌지왕. 누구라고요? 비눌, 나제 동맹 뭐라고요? 비눌, 비유왕, 눌지왕. 이렇게 돼. 자, 그런데 백제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됐죠? 자, 백제가 이 고구려의 계속된 공격 속에서 물론 백제가 이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야. 그런데 자, 계로왕 때 무너져요. 그래서 475년 자, 한성이 함락됩니다. 됐죠? 자, 결국 한성이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계로왕은 고구려 군대에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보통 왕은 전쟁 중에 왕을 볼모로 잡잖아? 진짜 대박이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왕이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 국가가 왕이 이제 볼모로 잡히면 진짜 이거 정말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 근데 고구려는 진짜 쿨해요. 옛날에 우리의 태왕이 니네 백잔놈들에 의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그 원수를 갚겠다. 뭐 고구려 사람들이 이거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죽여버려요. 됐죠? 그래서 이름 한번 보세요. 이름 봐봐. 이름에서 느낌 오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름이 계로왕이야. 됐죠? 그래서 한성을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문주예요. 그래서 문주가 급히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됐죠? 웅진으로 천도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동성. 자, 동성은 장수왕이 죽거든요. 491년에. 자, 죽고 나면 장수왕도 이제 나이가 여러분 80, 90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이 나이가 들고 나면 고구려의 파상공세가 좀 약화돼요. 그러면서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빠지거든요. 물론 이제 백제는 한강 빼앗기고 충청도로 지금 뭐 도망 내려가 있고 뭐 아주 백제는 뭐 박살이 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새롭게 이제 그의 아들 문자가 왕위에 올라요. 그 이제 문자왕이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뭐 가볍게 그냥 이름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세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493년에 다시 또 고구려의 장수왕의 손자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 그래서 또 고구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제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왕과 소지왕이 2차 나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자, 나제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혼인 동맹,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둘이, 자, 백제와, 자, 신라가 또 고구려가 움직일지 모르죠? 그래서 고구려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동서가 됐다. 당연히, 여러분, 둘이 부부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자, 그래서, 자, 이제, 결혼시켜서 뭐가 됐다? 둘이 동서가 됐다. 그래서 동성왕, 소지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수왕을 사이에 놓고 그냥 5세기 백제, 신라왕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고구려의 발전, 그래서 5세기 발전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세기 왕들은 실제로 뭐 별로 기억할 만한 왕이 없어요. 귀족 간 권력 쟁탈전 중에, 그러니까 이때 고구려 왕들이 막 암살돼서 죽어나가요. 그래서 뭐 안원왕, 안장왕 이런 왕들이 뭐 계속 암살돼서 죽어나가고요. 고구려가 좀 내분에 휩싸여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 6세기의 한강 유역을 백제, 신라 연합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 요거는 백제편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제로 오시죠. 자, 이제 6번째 주제입니다. 백제. 자, 백제 보시면 첫 번째, 자, 3세기 고이왕. 됐죠? 자, 고이왕 근데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근초고왕입니다. 자, 근초고왕. 그러면 일단 대내업적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자상속.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고흥으로 하는 학자로부터 석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근초고왕 때 이게 최전성기거든요? 지금 백제의 최전성기가 누구야? 근초고왕. 그죠? 그런데 근초고왕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러분, 역사는 실제로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여러분 조금 더 감각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두시면 꼭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 국가로 계속 발전하고 전성기로 가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편하게 보세요. 자, 첫 번째 주왕집권의 기본 틀을 갖추는 게 뭐냐면 세습왕의 등장이야. 그리고 그 완성이 부자상속이야. 그리고 나면 자, 이제 완전히 고대 국가로 완성되는 건 뭐냐면 율령반포와 불교공인이야. 요거 두 개가 중요해.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으면 고대 국가의 완성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리고 나면 뭐가 온다? 전성기예요. 아직 우리가 신라를 안 배웠지만 여러분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라는 자, 내무랑 때 자, 왕이 세습이 이루어져요. 됐죠? 그래서 내무랑 때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여기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눌지가 뭐냐면 부자상속이에요. 됐죠? 그래서 세습왕의 완성판이 부자상속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 고대국가의 완성은 버풍이에요. 그래서 버풍왕 때, 자,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율령반포, 그 다음에 불교공인이 이루어져요.
됐죠? 그럼 고대과 완성이죠. 그럼 그 다음에 전성기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진흥왕 때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고구려든 백제든 여러분 이게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지 고대효과로 발전하는 어떤 패턴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강학적으로 그냥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근데 주의! 백제는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습왕, 왕위 세습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요. 고위왕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아니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오냐면 그냥 바로 부자상속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전성기야. 근데 지금 전성기 때 인제 부자상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가 뭐냐면 원래 전성기 오기 전에 앞에 율령반포랑 불교공인이 있잖아요. 근데 백제는 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백제는 침류왕이 AD 384년에 여기서 불교공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불교공인도 전성기 다음이에요. 됐죠? 그래서 꼭 뭐 이제 실제로 한능검에서는 그 국왕들의 업적 순서 문제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나오는데 근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성기인데 뭐가 붙어 있다? 여기에 부자상속이 붙어 있다. 주의.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근초광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근초광의 업적은 대외 업적이에요. 자, 근데 대외, 팽창. 그래서 실제로, 근초광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사람이야. 업적이 사실 뭐 광기토장 못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 자, 근초광은 여러분 지도로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보시죠. 자, 지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근초광은 화살표가 이제 6개 날아다닐 거야. 6개. 됐죠? 그래서 안에서 1, 2, 3, 바깥으로 1, 2, 3, 1, 2, 3, 1, 2, 3.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화살표가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화살표가, 자, 일단 국내에서 움직일게요. 우리 좀 전에 했다. 고구려 공격. 기억나요? 근초광. 여기서 누가 죽는다고? 그렇지. 고구랑. 그래서 고국천왕 아니야. 고국천왕은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아까 진대법. 백성들한테 먹을 거. 백성한테 먹을 거 하늘에서 준다. 진대법. 자, 고국천왕이고 고국에 원망받을 사유가 많은 사람. 고구랑이 여기서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팽성 공격.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요. 그래서 근초광 이후에는 가야 땅에는 백제 군대가 뭐 항상 주둔했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백제 모습 있죠. 그래서 한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전라남도 해안까지 내려가는 거. 그래서 전라남도 해안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 전라도까지 완전히 내려오는 게 언제다? 근초광. 되죠? 그래서 안에서 화살표 3개 움직였어요. 1, 2, 3. 글자 외우지 마시고 됐죠? 그냥 느낌으로 느낌.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바깥으로 화살표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서. 자, 두 번째 산뚱.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의 규슈.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자, 화살표가 세 군데로 날아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 요서는 여러분 요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요 동네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에 이렇게 하천이 하나 흘러요. 이거를 중국 애들은 랴호허라고 해. 근데 제가 중국 발음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중국 애들이 그 강 발음할 때 약간 흐 발음이나 우리가 들으면 그래서 뭐 랴호흐? 뭐 하여튼 대충.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랴호강이 흐르는데 근데 요거는 중국 애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우리가 한자로 음차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 하천을 요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건 이제 눈도장 하나 찍어 두셔야 되는 게 요 하가 요 동네의 지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쪽 동네는 뭐라 그러냐면 요하의 서쪽이다 요서. 자, 그리고 요쪽 동네는 뭐라 그러냐면 요하의 동쪽이다. 그래서 요동 요렇게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요동과 요서가 나눠지는 게 바로 요하가 기준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소와 요동인데 요동은 고구려가 차지하죠. 자, 그런데 요소에는 백제 근초고왕 때 백제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자, 그리고 산뚱에도 백제가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자, 그 다음 규슈에도 주둔시켰어요. 여러분 이건 교류 방향이 아닙니다. 진출 방향이야. 됐죠? 자, 그래서 교류 방향 여러분 남조에 동진과 교류했다 그랬잖아. 여기서 불교도 수용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백제 군대가 주둔했던 거야. 일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국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막 이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여러분 대륙백제설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 대륙 쪽에 백제 일부가 있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보시면 근초고왕 때는 뭐 영역이 대단하죠. 그래서 보시면 황해도 남부, 평양까지는 물론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서,
그리고 산둥, 그리고 탐나. 여기 제주도. 탐나 제주도죠. 그래서 제주도도 백제. 자, 그 다음에 규슈. 됐죠? 그리고 가야에까지 백제 군대가 주둔했다 그랬잖아. 근데 신라는 빼야 돼. 신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전통적으로 고구려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 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초광의 영향권이야. 대단하죠. 거의 뭐 개인적으로 바다도 갖고 있어. 소해바다가 근초광의 바다야. 됐죠? 네, 이렇게 강력한 해상 세력을 형성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초광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내려와서 침류왕입니다. 여러분, 침류왕은요, 자, 하나 불교공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류왕은 AD 384년에 자, 불교 공인하고요. 바로 얼마 있다가 암살돼서 죽어요. 됐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유왕.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미리 했잖아. 그쵸? 그래서 자, 비유왕은 자, 이제 장수왕이 실제로 표현천도하고 압박을 가하니까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120년간의 낮의 동맹 맺는다 그랬죠? 비늘 좀 전에 했던 얘기야. 자, 그러다가 근데 백제가 바로 무너진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팽천도가 427년인데 한성이 함락되는 건 여러분 475년이야. 거의 50년 버틴 거야. 50년. 됐죠? 이제 징그러웠겠지. 근데 이 사람 계속 바라보잖아. 근데 문제는 죽지도 않잖아.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50년간 눈길 받아본 적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징그러웠겠지. 자, 그래서 결국 한성 함락. 그리고 죽음.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면 문주왕, 그 아들 문주가 급히 웅진으로 천도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가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잖아. 그래서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2차 나제 동맹.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동서가 됐다. 요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5세기는 이렇게 백제로서는 실현기구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백제에서 조금 반전이 옵니다. 자, 이제 누가 등장해? 무령. 여러분, 무령왕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무령, 그리고 성왕. 둘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무령왕 갈게요. 자, 무령왕에서는, 근데 무령은 되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2담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22담로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이 22담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백제 가장 중요한 권역 22군데에 담로를 설치해요. 중앙에서. 그리고 이 담로에 중앙에서 전부 지방간을 파견해. 근데 그 지방간을 100% 왕족을 보내.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야? 이제 한성을 빼앗기고 그다음에 충청도로 이제 비참하게 밀려내려왔다가 요 비왕이나 동성왕이나 그다음에 여기저기 말씀 안 들어서 그런데 중간에 뭐 삼근왕도 있고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이 백제 왕들이 실제로 다 귀족의 권력 다툼 속에서 다 암살돼서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백제 왕이 힘이 완전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무령왕이 되면 무령왕. 그리고 이 사람은 휘가 사마예요. 사마. 나중에 요거 문화파트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게 사마가 무슨 뜻이냐면 섬에서 태어난 자, 뭐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5세기 이후에 사실은 한반도에서 이제 고구려의 파상 공세 속에서 정말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왕도 잡혀서 죽고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 그러고 나면 백제가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외와 더 많이 밀착돼요. 그래서 5세기 이후에는 백제 왕들이 그러니까 왕족들이 그러니까 일본 쪽 왕족이랑도 혈연적으로 많이 좀 섞이거든요. 그래서 백제 왕들 중에 일본 태생들이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대표적인 사람이 무령이에요. 됐죠? 무령왕. 그래서 자, 무령왕 같은 경우는 무령왕은 그러니까 요 사마라는 게 섬에서 태어난 자야. 그래서 일본 태생이었던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동성왕이 또 암살돼서 자, 죽으면서 일본에서 급히 귀국해서 왕에 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지러운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안정시킵니다. 그 상징이 뭐다? 22담로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자, 동서왕 이후에 다시 대중국 외교가 재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무령왕, 성왕은 둘 다 중국 남조랑 활발히 교류합니다. 특히 이 무령왕, 성왕 때는 중국이 남조 양나라 때거든요. 그래서 양나라와 교류를 많이 하는데 이 양나라와 교류 속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문화재가 무령왕릉이에요. 요거 문화파트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화사에 가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완전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영왕의 무덤인데 이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두세요. 제 문화 파트 가서 또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에는 벽돌이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토의 70%가 산지죠. 그치? 그리고 큰 돌을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는 뭐냐면, 우리는 문화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큰 돌을 보통 통째로 사용해. 그래서 앞에서 우리 했던 것 중에 여러분 그 온돌장치 기억나요? 우리 철기할 때 부뚜막 있잖아. 그러니까 겨울 난방 방식도 큰 돌을 그냥 통째로 데워서 추운 밤을 지내는 방식이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큰 돌로 사용하는 문화가 있지 벽돌 문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벽돌은 큰 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딱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황토지대, 흙이 많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흙을 틀에다 넣어가지고 땅땅하게 굳게 만든 거지. 그쵸? 이게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벽돌 어쩌고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중국 영향이야. 우리는 벽돌의 문화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는 벽돌 문화.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성황입니다. 자, 성황 갈게요. 자, 성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황은 이제 본격적인 무령왕 때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백제가 날개짓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황은 AD 538년에 사비로 천도를 해요. 사비. 그래서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웅진은 사실은 이렇게 좀 금강의 중턱, 그래서 좀 산지로 둘러싸인 이렇게 좀, 왜냐면 한성함락 당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공격받을 수 이제 모른다는, 또 왕도 잡혀서 하물며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방어하기 좋은데 외부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곳이고요. 그다음에 금강 하류에 조금 더 넓은 지대, 그러니까 부여로 내려온 거야. 됐죠? 당시 이름이 사비예요. 그래서 사비로 천도하고 그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꿉니다. 됐죠? 그래서 성황 때는 일단 요거 중요해요. 자, 사비천도. 그리고 국호 뭐라고 바꿨다? 우리가 부여의 한 갈래다. 남쪽으로 내려온 부여다. 그래서 남부여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성황의 꿈은 이제 다시 백제를 다시 한번 흥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황의 정치를 우리가 중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백제가 흥했던 적이 있어? 있지. 언제야? 근초고왕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러면 백제가 언제 가장 반짝반짝했어? 바로 한강에 있을 때잖아. 그래서 한성을 다시 되찾지 못하면 어찌 백제의 전성기가 오겠느냐. 자, 그래서 성황의 꿈은 어디로 가는 거야?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성황은 이제 꿈이 뭐예요? 한강을 탈환하겠다. 그래서 한강 수복하기 위해서 누구와 동맹을 맺냐면 진흥왕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야까지 끌어들여.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고구려가 당시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정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한강 일치회복이야. 한강을 551년에 차지해요. 고려로부터. 그런데 2년 있다가 553년에 자기 조카뻘밖에 안 되는, 자기 아들뻘, 조카뻘밖에 안 되는 진흥왕에게 50대 중반의 백전노장 성황이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아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한강유역을 다시 뺏깁니다. 됐죠? 왜냐면 같이 동맹군이었으니까 갑자기 공격할 줄 몰랐지. 근데 신라가 기습작전으로 해서 한강유역을 뺏어요. 그렇게 됐죠? 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가야와 연합을 맺어. 그런 다음에 신라를 쳐요. 자, 요 마지막 전투가 관산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관산성 전투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관산성 전투에서, 그런데 원래 백제가 유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성황이 실제로 본대에 소수의 무사들만 데리고 합류하려고 하다가 신라 장군 김무력의 매복에 걸려서 허망하게 죽어요. 됐죠? 이렇게 성황이 죽으면서 전쟁이 완전히 뒤집어져. 원래는 백제가 유리한 전쟁이었는데 결국은 백제는 패해서 물러가고요. 그 다음에 한강유역은 완전히 신라 차지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성황의 주요한 업적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비천도에서 실제로 한강으로 확장하기 전에 그러면 성황이 뭐하냐? 내부적으로 좀 체제 정비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 그러니까 사비는 5부라 그래서 5부로 정리를 하고요. 5개의 구역, 그러니까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자 5방으로 정리를 해요.
됐죠? 네, 그래서 오늘날의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5개. 자, 그리고 중앙에 육자평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앙에 22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황은 요 진흥왕과 연합, 한강유역 차지하고 한강유역 빼앗기고 그리고 관산성에서 죽는 거. 됐죠? 요 부분이랑 맨 처음에 성황의 개혁정치의 시작 뭐라고요? 사비천도와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됐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세기 성황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되냐면 자, 신라. 그래서 내무랑 눌지왕에서 자, 이제 자, 신라의 발전으로 가야 되는데 자, 신라의 발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백제의 발전 저희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신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